눈은 계속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듯 스쳐갔고 엔진의 진동이 전차 안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요아임 파이퍼의 전차 부대는 1944년 12월 16일 새벽 라인 감시 작전을 시작하며 아르덴 숲을 뚫고 진격 중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느렸다. 첫 번째 장애물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왔다. 벨기에의 작은 마을 란체로트, 렌저라스.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고 병력도 극소수였다. 그런데 거기 단 18명의 미군 정찰대원이 독일군 5,000명을 막아섰다. 무려 10시간 동안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파이퍼의 부대는 강력한 전차, 반자동 소총, 박격포, 대규모 병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18명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무 뒤, 참호 안, 옥상에서 저격하고 다시 사라졌다. 독일군은 짜증이 났고 시간이 흘렀다. 기름은 줄어들고 있었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그렇게 지연된 끝에 이들은 12월 17일 새벽 다음 목표인 별표 혼스펠트, 한스펠드, 별표에 도달한다. 지도에서 봤을 땐 작은 미군 보급기지였다. 전선 가까이에 있는 임시 보급소.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전투의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뭔가 이상했다. 포격 자국도 없고 총격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듯한 흔적이 가득했다. 커피 머그컵이 아직 따뜻했다. 금속 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드럼통에 불이 남아 있었고 식지 않은 스튜 냄비가 야전 취사장 한편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마을 중앙 광장.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다. 수천 개의 올리브색 제리캔이 규칙적인 줄을 맞춰 쌓여 있었다. 길게, 넓게. 바닥엔 여전히 눈이 덮여 있었지만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료였다. 가솔린. 5만 갤런. 독일군 전체 기갑사단 하나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순간 병사들은 환호했다. 기적이다. 신이 도왔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외침이 퍼졌다. 곧바로 연료 재보급이 시작되었다. 줄지어 늘어선 티거 전차, 판터 전차, 반궤도 차량들이 하나둘씩 연료를 받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파이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제리캔 하나를 열고 냄새를 맡았다. 옥탄 수치가 높았다. 항공용 고급 휘발유가 혼합된 고성능 가솔린이었다. 그는 다시 둘러봤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이 정도의 연료를 남겨두고 갔을까? 그는 부관에게 물었다. 여긴 원래 어떤 창고인가?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임시 보급소입니다. 클래스 3B. 야전 보급용. 본부 창고가 아니라 그냥 중간 경유지입니다. 파이퍼는 말이 없었다. 조금 뒤 한 병사가 달려왔다. 문서를 들고 있었다. 야전 사무실 안에서 발견한 운송 서류였다. 그는 영어를 읽을 수 있었다. 전쟁 전 아버지와 함께 무역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 문서에 적힌 루트를 그는 또박또박 읽었다. 기름 출발지, 텍사스 휴스턴, 해상수송, 뉴욕 항출항, 대서양 횡단, 리버풀 도착, 채널을 넘어 노르망디 상륙, 프랑스를 통과해 벨기에 혼스펠트 도착, 전체 소요 시간 5주 6일, 6,000마일, 대륙을 넘어온 연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파이퍼는 문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구겼다. 말없이. 어떤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침묵한 순간 우리 모두 알았다. 그 연료가 선물이 아니란 걸. 한 병사는 연료통 옆에 놓여있던 미군 신문을 발견했다. 스타어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날짜는 이틀 전 12월 15일.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연료 파이프라인 완공. 세르브르에서 베르덴까지
하루 30만 갤런 공급. 그 기사 아래 트럭 사진이 실려 있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 수천 대의 트럭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 죽음을 감수했는데 그들은 이걸 버리고 떠났다. 파이퍼는 마침내 말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선언이다. 그날 혼스펠트에선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의 진실이 폭로되었다. 독일은 이 연료를 얻기 위해 작전을 계획했고 병력을 투입했으며 병사들의 생명을 걸었다. 그러나 이 연료는 미국에게는 버려도 되는 것이었다. 5만 갤런. 독일군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자원이었지만 미군에게는 그저 하나의 보급소였다. 이 간극이 전쟁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스타벨로. 평범한 벨기에 마을이자 전쟁 중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름. 그러나 1944년 12월 17일 오후 이 작은 마을은 독일군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로 새겨진다. 불꽃. 혼스펠트에서 5만 갤런의 연료를 획득한 지 몇 시간 후 파이퍼는 지휘 차량에서 다시 이동 명령을 내렸다. 목표는 명확했다. 스타벨로, 스테이브라트. 지도에는 연료 보급 창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혼스펠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 규모 무려 210만 갤런. 혼스펠트의 40배였다. 파이퍼는 생각했다. 이곳을 확보하면 앤트워프까지 간다. 전세를 바꾼다. 병사들도 기대에 찼다. 눈보라를 뚫고 전차가 달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광경이 전쟁 전체를 부정하는 장면이 될 줄은. 미군은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기다리고 있었다. 스타벨로 연료기지에는 미군 공병대 291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지휘관은 존 브루스터 데이. 그는 이미 독일군의 접근을 통신망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명령은 명확했다. 적에게 절대로 연료를 넘기지 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그 명령은 실행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제리캔 사이에 연료를 붓기 시작했다. 기름길이 형성됐다. 휘발유는 땅을 타고 흐르며 쌓인 연료통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백린 수류탄, 와이파스퍼러스 그리네이즈즈를 준비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기술병 폴 솔레즈 하사가 첫 번째 수류탄을 던졌다. 폭발. 순간 연료 더미에서 100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 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전체 기지가 지옥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파이퍼의 선두 전차가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그들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리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리고 불타는 제리캔들이 폭발하며 폭풍처럼 날아다녔다. 대기에는 휘발유 타는 냄새, 열기, 폭음. 마치 적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저항하는 듯했다. 파이퍼는 전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교들이 묻지 못했다. 몇 분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런데 그들은 태워버렸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다. 혼스펠트에서의 희망, 엔진에 다시 불이 붙던 그 순간의 감정, 모두 사라졌다. 대신 의문과 공포가 퍼졌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맞는가? 스타벨로의 불은 3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기름은 흘러넘쳤고 불길은 수천 개의 제리캔을 차례로 집어삼켰다. 이 기름만으로도 파이퍼의 부대는 앤트워프까지 진격하고도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스타벨로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다른 미군 보급기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스파, 에스페이, 250만 갤런, 트루아퐁, 트라판츠, 110만 갤런.
와이메일, 웨이워츠, 마르세, 마어치엠퍼맨 등도 마찬가지. 미군은 스스로 연료를 불태우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동안 연합군은 800만 갤런 이상의 연료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이 수치는 독일이 아르덴 공세 전체를 위해 준비한 총 연료량보다 많다. 한 독일 병사는 속삭였다. 그들은 우리가 없는 것을 버린다. 우리에겐 기적이자 목표인 그것이 그들에겐 쓰레기다. 이건 단지 보급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건 세계관의 붕괴였다. 독일은 연료를 목표로 삼았고 전략을 세웠고 병사들이 그 목표를 향해 죽음을 무릅썼다. 그런데 상대는 그 연료를 손쉽게 포기하고 있었다. 전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현실 자체에 대한 굴복. 파이퍼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병사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다르다. 스타벨로의 연기는 단순한 연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일의 환상이 타오르는 장면이었다. 공습도, 포격도, 전투도 하지 않았다. 연합군은 그저 불을 붙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전차는 다시 움직였고 적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연료 게이지는 점점 아래로 향했다. 파이퍼의 공격부대, 캠프그룹의 파이퍼, 캠프프그러프 페이퍼는 이미 3일째 진격 중이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들은 6만 7천 갤런의 연료를 소모했다. 혼스펠트에서 확보했던 5만 갤런? 벌써 바닥났다. 이제 계산기는 절망을 의미했다. 연료의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티거 전차는 1마일당 2.5갤런, 판터는 1.5갤런, 그리고 아르덴의 산악 지형에서는 이 수치가 최대 40%까지 증가했다. 진창속을 달리는 전차는 거의 연료를 먹는 괴물에 가까웠다. 어디를 가든 계산이 앞섰다. 다음 마을까지 몇 마일. 남은 연료는 하지만 어느새부터 병사들은 계산을 멈췄다. 왜냐하면 어떤 계산도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바스토뉴, 베스톤. 남쪽에서 고립된 도시. 독일군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 도시에 공중보급을 감행한다. 12월 22일 하루 동안 C-47 수송기 316대가 바스토뉴 상공을 날았다. 그들이 떨어뜨린 보급품 중 하나가 바로 연료. 16만 갤런. 그것은 파이퍼가 3일간 전진하며 소모한 양의 2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건 고작 하루치 하나의 작전, 단 하나의 도시를 위한 지원이었다. 21일 파이퍼의 부대가 마지막으로 전진을 시도하던 날, 미군은 단 하루에 파이퍼 부대가 있는 지역 인근에만 34만 갤런의 연료를 배정했다. 그 지역의 전투 부대만을 위한 할당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미국 제1군, 퍼스트 아어미, 연합군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미군 전선. 이 군단은 12월 셋째 주 기준 370만 갤런의 연료를 비축하고 있었다. 공격을 준비하면서도 방어선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은 연료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 차이는 전장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독일군 병사들이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전차의 포신을 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상대가 움직이면서도 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독일군 포로는 이렇게 진술했다. 그들은 커피를 데우기 위해 휘발유를 태웠습니다. 우린 연료를 훔치면 총살이었는데 그들은 커피를 끓였죠. 또 다른 포로는 말했다. 우린 2년간 초콜릿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에게 초콜릿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많은 독일군 장교들은 이 전쟁이 전략이 아니라 공업력의 싸움이라는 걸 절감했다. 미국은 35만 갤런을 사용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군대를 돌렸다. 그것이 바로 조지 패튼 장군이 바스토뉴 구원을 위해 취한 조치였다. 35만 갤런. 파이퍼 부대 전체에 공급된 연료보다 많았다.
단지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연료였다. 파이퍼는 고립됐다. 연료는 줄고 진격도 막혔다. 그는 장교들을 모아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린 지금 남은 연료로 한 번 공격할 수 있다. 혹은 후퇴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는 못한다. 이 선택 앞에서 한 장교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우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미군은 연료가 모자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군수 일지는 말해준다. 12월 18일 미군은 184만 7천 갤런을 받았고 162만 3천 갤런을 소비했으며 잔여분으로 22만 4천 갤런을 예비에 추가했다. 공격하면서도 예비를 늘리고 있는 군대. 이것이 독일이 마주한 현실이었다. 파이퍼의 병사들은 더 이상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두려운 건 기름이 없는 현실이었고 기름을 넘치도록 갖고 있는 적이었다. 혼스펠트에서 시작된 깨달음은 스타벨로에서 타올랐고 이제 수치로 남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 전쟁은 기계와 숫자, 보급과 연료, 생산과 소모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독일은 이 모든 면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12월 23일 1944년 벨기에의 라 글라이즈. 파이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는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했다. 그의 병력은 포위당했고 연료는 바닥났다. 공격은 끝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전차를 버려라. 장비를 파괴하고 도보로 철수한다. 처음 작전을 시작했을 때 파이퍼의 부대는 119대의 전차와 장갑차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라 글레이즈에 남은 건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멈춰버린 39대의 전차. 그 중 하나는 그의 지휘 차량이었던 티거 I이었다. 거대한 전차, 단단한 장갑, 전장의 괴물. 그러나 지금 그것은 무기 아닌 무게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전차에 폭약을 설치하고 파괴했다. 파괴되지 않은 하나의 티거 전차만이 그대로 남았고 그 전차는 지금도 라 글레이즈 박물관 앞에 전시되어 있다. 연료 게이지는 여전히 0을 가리키고 있다. 그 상징은 단순하다. 전투는 멈췄지만 의미는 멈추지 않았다. 파이퍼의 부대 중 돌아간 병력은 약 770명. 그들은 65마일을 전진했고 기름을 찾아 수천 갤런을 확보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무너졌다. 총알이 아니라 연료가 없어서, 지휘 미스가 아니라 보급 실패로. 이건 독일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5기갑군을 지휘했던 하소 폰 만토이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가 아닌 적의 보급창을 탈취해야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략이 아니라 희망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여러 독일 장군들은 연료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전술적 우위는 가졌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린 한 방울을 위해 싸웠고 그들은 수백만 갤런을 불태웠다. 그들이 낭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부였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67년 한 역사학자가 파이퍼에게 질문했다. 혼스펠트에서 연료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기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오히려 저주였다는 걸 알았다. 만약 연료가 아예 없었다면 차라리 초기에 후퇴했을 것이다. 우리는 연료통을 보며 희망을 느꼈고 그 희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날 우리는 미국이 가진 게 대양이고 우리가 가진 건 물 한 컵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투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아르덴에서 독일은 용기와 경험, 전술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공장, 트럭, 배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은 숫자였다. 그리고 그 숫자는 미국의 편이었다.
이후 여러 군사 분석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산업전쟁이라고 부른다. 비행기 한 대, 전차 한 대, 군복 하나, 그리고 연료통 하나까지 누가 더 많이 만들고 더 멀리 보급하고 더 빠르게 수리할 수 있었는가. 그 싸움에서 독일은 지고 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들이 몰랐던 건 혼스펠트에서 발견한 연료가 구세주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 영상은 천천히 전환된다. 라 글레이즈 박물관. 푸른 잔디 위에 놓인 거대한 티거 I 전차. 녹슨 포탑. 흙 묻은 궤도. 그리고 조그만 안내문. 1944년 12월 23일. 독일군 요아힘 파이퍼의 지휘 차량. 연료 부족으로 이곳에 방치됨. 연료 잔량 0%. 그 어떤 포성이 울리는 장면보다 이 안내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별표, 패배의 진짜 소리는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의 침묵이었다. 별표, 파이퍼의 탱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선 뒤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6,000대의 트럭. 24시간 운행된 미군의 레드볼 익스프레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짜 승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트럭들이 어떻게 아르덴을 넘고 연합군의 심장을 뛰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쟁에서 전술보다 물자가 더 중요합니까? 견 등록망. 진, 선, 직 내용.